앉아. 10페이지예요. 10페이지. 이거는 뭐냐면 화학이 인간의 역사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이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냐. 자, 화학은 의, 식, 주에 기본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화학이 이렇게 많은 걸 해. 그 중에서도 식량 문제, 인간이 의식주 중에 식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식량에 화학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 지금부터 보자는 거예요. 인간이 농사를 지은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아니,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인간의 역사에 비해서 농사 지은 역사가 되게 짧지 않아요? 인류의 역사에 비해? 근데 이 농사를 지은 역사에서 비료를 사용한 역사는 더 짧아요. 이게 비료라는 게 이래요. 식물이 자라날 때 꼭 필요한 필수 원소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제 그 필수 원소의 핵심적인 게 CHO, N, 뭐 이런 애들, K 이런 애들이 이제 필수 요소인데, 자, 특히 CHO가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CHO는 식물이 자연계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그죠? 일단 C는 어디서 얻겠니?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흡수하지 않습니까? 기공을 통해서. 그 다음 H는 어디서 얻어요? 뿌리에서 물 흡수해갖고 얻잖아요. 그리고 산소 거기 다 껴있죠? CO2, H2. 그러니까 CHO는 얻기가 쉬워요. 그리고 칼륨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도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수급이 가능한데, 문제는 얘예요. 질소예요. 이게 인간이 농사를 짓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땅에 원래 식물이 자라나는데 필요한 질소가 포함돼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땅에서 식물이 잘 자라는 건데, 농사라고 하는 건 정해진 면적에서 최대한 많은 농작물을 얻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 작물을 키우는데 질소가 점점 부족해지기 시작해. CHO 같은 경우는 충분히 물과 공기 중에서 계속 수급을 할 수 있는데 저 질소는 계속 생기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명과학에서 요즘도 질소 고정 배웁니까? 배워요? 질소 고정?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 땅이 있잖아요. 공기 중에 자연계의 질소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공기예요. 공기. N2가 78%잖아요. 그러면 이 공기 중에 N2를 흡수해와서 쓰면 되겠네? 이게 안 된다 이거죠. 왜? 공기 중에 N2는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죠. 왜 못 써요? 왜 안 정하지? 삼중결합이라. 내가 이걸 쓰겠다는 것은 질소의 삼중결합을 끊어서 뭔가 이걸로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게 삼중이라 끊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 식물은 공기 중에 질소를 바로 흡수하여 이용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질소를 어떻게 이용하냐? 자, 땅 속에 사는 세균 중에 이 질소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세균이 있어요.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들어봤어? 그 못 들어봤어요? 초딩 때 배우는데. 콩과 식물의 뿌리에 사는 그 세균인데, 이런 땅 속에 사는 세균들이 공기 중에 질소를 흡수해다가 얘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 NH4+나 아니면 NO3- 이런 이온의 형태로 바꿔줘요. 이온의 형태로 바꾸면 얘네가 물에 녹은 상태로 뿌리를 통해 흡수해갖고 식물이 쓸 수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공기 중에 질소를 이렇게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걸 우리가 질소 고정이라 그래요. 이거는 화학에서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 생명에서 중요하게 아마 배울 텐데, 이 질소 고정을 해주는 세균들이 땅에 살아요. 문제는 얘네가 1년 동안 할 수 있는 질소 고정의 양이 한정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의 농작물을 키우다 보니 질소 고정하는 속도에 비해 소모되는 속도가 빠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을 했지. 야, 이 질소를 직접 우리가 만들어서 줄 수 있으면 훨씬 좋을 텐데, 그럼 작물을 잘 키울 수 있을 텐데, 그게 비료거든요. 근데 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어디서 유래하는 거예요? 암모니아를 물에 녹이면 이 암모늄 이온이 되잖아요. 그럼 인간이 만약에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다면 질소 비료를 줄 수도 있는 거네요. 인공적으로. 그렇죠? 암모니아 합성식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거잖아요. 이거 진짜 간단하죠? 이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한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화학 평형에서 수득률을 배웠지만 이거
굉장히 고온 고압 상태에서 우리가 수등률을 높이려면 압력은 높이고 온도는 낮춰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상대적인 온도를 말하는 거고요. 보통 몇백 도 이상이고요. 압력도 몇백 기압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굉장히 고온 고압 하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거죠. 이만큼의 고온과 고압을 주는 게 기술적으로 되게 힘들었어. 거기다가 이게 온도하고 압력만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요. 촉매도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이 반응을 완성하는데 오래 걸려서 실제로 비료를 만들기 시작한 거는 뭐 한 17세기, 18세기 와서 만들기 시작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죠. 근데 이걸 비료를 만들기 전에는 농업 생산량이 적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땅이 줄 수 있는 질소의 양이 고정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화학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비료를 주게 됐잖아요. 농업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대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식량이 부족했어요. 산업혁명 이후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했어. 근데 식량 생산량 증가가 인구 증가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독일의 화학자 하버라는 사람이 이걸 최초로 이 반응을 성공합니다. 암모니아 합성을. 그래서 이 암모니아 합성법을 하버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암모니아를 합성하게 되면서 식량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져요. 만약에 이 암모니아 합성법이 없었다면 우리 지금 여기 6명 있잖아요. 나까지 포함해서 6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지금 여기 없어요. 조상 중에 누군가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만큼 얘네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 암모니아가. 그래서 요 하버는 암모니아 합성법을 개발해서 노벨상을 받아요. 근데 뭐 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참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암모니아 합성법을 만든 이유는 이 사람이 그 독일인을 되게 유대인 죽이던 그 나치의 추종자예요. 그래서 이 독일군이 식량이 모자라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프셔가지고 독일군에게 식량을 주기 위해 개발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인류의 그 아사자를 없애는 이런 데 기여를 했죠. 뭐 어쨌든 원리는 그래요. 그래서 요 질소 비료를 만들면서 질소 비료를 대량 생산함으로써 항상 이 말이 꼭 들어가요. 식량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였다. 이 말이 꼭 들어갑니다. 질소 비료의 대량 생산, 식량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였다. 즉, 야, 이렇게 니네 안 굶어 죽고 살 수 있는 거 다 화학이 해준 거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암모니아 합성 여기 됐고 의식주하고 뭐가 하나 추가로 나오냐면 여기 의약품 개발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통합과학 때 했지 않아요? 아스피린과 페니실린? 아스피린은 최초의 합성 의약품으로서 이거 해열 진통제잖아요. 이 아스피린 어디서 얻었어요? 버드나무 껍질 기억납니까? 자, 버드나무 껍질 안에 원래 들어있었던 성분이 살리실산이에요. 살리실산이라는. 이게 원래 해열 진통 성분이 있어요. 해열 진통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초창기에는 머리 아프고 배탈 나고 열 나고 이러면 이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물에 달여서 먹였단 말이에요, 환자한테. 근데 문제는 이 살리실산 자체가 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진통 해열 역할을 하긴 하는데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머리가 낫는 대신 이제 배가 아픈 거죠. 그리고 맛도 되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요 살리실산만 추출을 해가지고 독성이 적은 형태로 바꿔준 게 아세틸 살리실산이고요. 이 아세틸 살리실산으로 만든 약이 아스피린인 거예요. 그래서 아스피린의 주 원료는 살리실산이 아니라 아세틸 살리실산. 아세틸 살리실산은 어떻게 만든 거냐면 살리실산에 아세트산을 반응시킨 거예요. 그래서 살리실산과 아세트산을 합성했더니 요게 만들어지고 이게 최초의 합성 의약품인 아스피린이 되었어? 이거 누가 했어? 화학이 했어. 지금 이 얘기예요. 그리고 페니실린, 이거 최초의 항생제인 거 알죠?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 그래서 뭐 세계 제1차 대전 때 많은 뭐 사람을 살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발명했는지 알죠? 플레밍. 네, 어디서 발명했는지도 알죠? 프롱곰팡이 다 배웠던 기억이 막 납니다. 의약품 이거 다 화학이 한 거야 라는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심심하면 읽어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 아니고. 자, 그 다음 의식주 중에 이제 의가 나옵니다. 의, 합성섬유. 옛날에는 뭘로 옷을 만들어 입었냐? 천연섬유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천연섬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모카. 그죠? 모카로 만드는 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뭐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실크, 이런 것들이 다 천연섬유 아니겠습니까? 천연섬유의 장점은 뭐예요?
여기 밑에 있네요. 촉감이 좋고 흡습성이 좋고. 네, 천연섬유가 비싸요, 여러분. 좋으니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비싸단 말이에요. 단점이 뭐겠어요? 대량 생산이 안 돼요. 대량 생산이 일단 어려워요. 그리고 쉽게 닳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구성이 떨어져요. 오래 못 입는다는 얘기예요. 애가 약해가지고. 그래서 좀 튼튼하고 오래 입을 수 있고 대량 생산해서 누구나 싸게 입을 수 있는 옷을 발명해야겠다. 이게 이제 합성섬유입니다. 자, 합성섬유 요 어디 갔어요? 다음 페이지에 가면 나일론 밑줄 칩니다. 최초의 합성섬유예요. 인간이 만든 가장 최초의 합성섬유가 나일론이고요. 다른 건 몰라도 나일론은 만든 사람 이름도 알아야 돼요. 미국의 캐러더스. 요거는 종종 나와요. 나일론 어디에 써요? 스타킹. 아, 맞아요. 얘는 꼭 의류에만 쓰지 않아요. 스타킹, 그 다음에 밧줄, 칫솔 이런 데 쓰는 거 다 나일론이에요. 나일론의 특징은 질기고 신축성 좋고 튼튼하고, 단점을 이제 굳이 말하자면 흡습성이 떨어진다? 수분 흡수가 안 돼요. 땀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단점인데, 사실 흡습성이 떨어진다는 게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빨리 말라요. 빨았을 때. 요건 장점이죠. 그래서 여튼 어디에 이용하냐? 뭐 요 정도 읽어주시면 되고,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다음 나일론이 최초의 합성섬유라면 폴리에스터는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합성섬유예요. 나일론은 최초의 합성섬유, 폴리에스터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합성섬유.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 이렇게 상표 뒤집어 보면 모든 옷에 이 폴리에스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퍼센트의 포함이냐만 다를 뿐. 이 폴리에스터가 이제 딱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교복 와이셔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탁이 쉽고 색이 잘 변하지 않고 뭐 이런 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의류의 소재로 주로 이용돼서 양복이나 와이셔츠 같은 데 많이 써요. 그냥 간단하게 얘네들의 특징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합성섬유. 어쨌든 공통점은 다 내구성이 좋고, 그 다음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천연섬유에 비해 값이 싸다. 뭐 요 정도? 이거 다 뭐 누가 만들었어? 화학이 만들었어 라는 얘기예요. 기능성 섬유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자, 금속 재련. 인간이 딴 건 몰라도 이 철 재련은 정말 고1 때부터 아주 징글징글하게 나오죠. 왜냐면 여러분, 인간이 철을 사용하기 이전에 뭘 썼어요? 그쵸? 돌. 철을 재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뭘 만들었냐면 농기구를 만들어요. 뭐 홈이라든가 곡괭이라든가. 근데 농기구가 없었던 시절에는 돌로 농사를 졌단 말이에요. 그럼 돌이나 손으로 농사 짓다가 농기구가 생겼어. 얼마나 농사를 짓기 좋았겠어요? 우리 아까 전에 화학비료 합성하면서 농업 생산량이 증대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철을 재련하기 시작하면서부터도 농업 생산량이 증대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철 재련도 농업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표현을 쓰고요. 암모니아 합성도 농업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표현을 써요. 돼요, 이거. 그리고 얘는 농업 생산량 증대에만 기여한 게 아니라 철을 재련해서 쓰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뭘 만들게 되냐? 철도를 깔아요. 철도를 깔면 물자의 이동이 되게 쉬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산업이 발달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철의 재련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1. 농업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였다. 이거는 농기구 만들어서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산업의 발달에 기여하였다. 혹은 산업혁명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철을 재련하면서부터. 아니 그럼 여러분, 철 재련 과정은 고1 때 열심히 배웠잖아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썼습니까? 철 재련하려면 용광로가 필요해요. 용광로 안에 뭐 집어넣어요? 일단 산화철 넣어야 되죠. Fe2O3. 그 다음 코크스 집어넣어요. 코크스 왜 넣어요? 산소. 요 산소를 제거해서 대신 받아주는 역할이죠. 그리고 뭐 하나 더 넣어요. 우리가 고1 때는 여기까지만 배웠잖아요. 원래 하나가 더 들어가요. 오, 맞아요. 탄산칼슘, CaCO3. 이거 왜 집어넣는데요? 뭔 역할이라고 배웠어요, 그럼 얘? 역할까지는 안 배웠잖아요. 요 탄산칼슘의 역할이 이제 불순물 제거예요. 불순물 제거.
여기까지는 순수하게 철을 재련하기 위한 물품이고 얘는 이제 저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를 넣고 굉장히 고온, 보통 1000도에서 1500도 사이가 됩니다. 고온에서 가열을 하고 그러면 순수한 철을 얻어서 이제 재련을 해서 써야 돼. 그러면 여러분 철이 지각에 가장 많은 광물입니까? 가장 많은 금속이에요? 지구 전체로는 철이 제일 많은 게 맞지만 우리는 어차피 멘틀까지 뚫지 못하기 때문에 지각에 가장 많은 금속이 철이에요? 아니에요. 지각에 가장 많은 금속은 뭐예요? 그건 금속이 아니잖아요. 산소, 규소도 금속 아니잖아요. 알루미늄, 그렇죠. 실제로 지각에 가장 많은 금속은 알루미늄이에요. 그러면 알루미늄이 제일 많은데 여러분 인간이 가장 먼저 사용하기 시작하는 금속은 뭐예요? 그죠? 청동, 즉 구리예요. 구리. 구리하고 금 이런 걸 먼저 썼어요. 근데 구리하고 금은 매장량이 알루미늄이나 철에 비해서 되게 조금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매장량이 적은 애를 굳이 먼저 쓴 거예요? 매장량이 엄청 많은 알루미늄이나 철도 있는데 왜 구리와 금처럼 적은 애부터 쓰기 시작했을까요? 왜요? 이걸 보면 짐작이 돼야 돼요. 가장 복잡한 거. 비슷해요. 재련이 쉬워요. 지금 이 철의 재련 같은 경우는 최소 온도가 막 1000도에서 1500도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옛날에 그 정도로 온도를 올리는 기술이 없었단 말이에요. 철 재련하려면 되게 고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금은 굳이 재련을 안 해도 돼요. 왜 금은 재련을 안 해도 될까요? 구리도 딱히 그렇게 큰 재련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진짜 좋아요. 우리가 철광석 같은 경우는 이미 땅속에서 산소와 결합을 한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떼야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구리하고 금은요, 반응성이 되게 작은 금속에 속해요. 반응성이 작다는 건 공기 중에 놔둬도 산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땅속에서 나올 때부터 금 같은 경우는 거의 순수한 금 상태로 나오는 거죠. 녹여가지고 금만 분리하면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거기다가 녹는 점도 낮아요, 철이나 이런 애들보다.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훨씬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매장량은 알루미늄이 제일 많지만 사실 알루미늄을 쓰기 시작한 건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철보다 훨씬 늦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알루미늄은 재련이 겁나 힘들어요. 알루미늄이 철보다 반응성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도 땅속에서 처음 캐면요, 순수한 알루미늄 상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철처럼 산화된 상태로 나와요. 산화 알루미늄. 근데 얘는 떼는 게 이렇게 온도만 높인다고 떼지 않아요. 알루미늄의 재련은 현재 전기로 재련합니다. 그럼 전기가 없었던 시절에는 재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재련이 거의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알루미늄이 철보다 비싸던 시대가 있었어요. 재련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철광석을 재련하여 생산하고 18세기 이후에 이제 기술이 크게 발달. 그 전에도 철기 시대에도 기술이 있긴 있었지만 폭발적으로 발달을 한 건 18세기 이후라는 얘기고요. 자, 이걸 어디에 썼냐? 뭐 누구나 철 어디 쓰는지 다 알죠. 건물 짓는 데도 쓰고 뭐 다리 짓는 데도 쓰고 철도도 깔고 이런 데 썼다라는 거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알루미늄 재련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알루미늄이 매장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시기가 늦은 이유? 재련이 매우 어려웠다.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현재는 전기분해법을 이용하여 재련한다는 거 정도는 우리 좀 기억을 해둡시다. 그래서 산화 알루미늄을 환원시켜. 우리가 요 철이 포함된 돌을 철광석이라 하잖아요. 요 산화 알루미늄,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포함된 돌은 보크사이트라고 불러요. 얘를 녹인 다음에 전기로 현재는 재련하는 방법을 써요. 우리나라에서 알루미늄 생산하게요, 안 하게요? 안 해요. 우리나라는 철 생산을 진짜 많이 하거든. 우리가 전 세계 2위 철강 국가예요. 철 생산 되게 잘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알루미늄 생산 안 해요. 왠지 알아요? 우리나라에도 알루미늄 생산 공장이 있었대요. 옛날에는. 전기를 너무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석유가 안 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발전이 거의 60% 이상이 화력이잖아요. 너무 먹는 거야, 얘가. 그래서 다 폐쇄를 시키고 100% 우리나라 알루미늄은 수입에 의존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알루미늄 값 싸요, 비싸요? 싸죠? 여러분, 콜라캔이도 알루미늄인데요, 그죠? 우리나라 100% 수입인데 그렇게 잘 쓸 수 있는 이유가 뭐게요? 뭐라고?
재활용률이 높아서 그래요. 재활용률이 높아서 싼 거예요. 재활용이 되게 잘 되는 금속 중에 하나예요. 뭐 여튼 현재는 전기분해법으로 쓴다. 그래서 여기 가끔 이제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구리하고 철하고 알루미늄 비교하는 게 간혹 나올 수 있어요. 얘네들이 반응성은 요 위에다 쓸까요? 반응성은 이렇게 갈수록 커져요. 근데 매장량도 알루미늄이 매장량도 반응성도 다 이렇거든요. 매장량은 알루미늄이 제일 많은데 사용 시기는 구리가 제일 먼저이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완전 정반대거든요. 정확하게 매장량과 사용 시기가 정확하게 정반대인 이유가 반응성 때문에 그렇다. 요거는 가끔 문제에 물어볼 때가 있어요. 많이 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늦게 썼냐? 재련이 힘들어서. 왜? 알루미늄 반응성이 너무 커서. 그래서 1학년 때 그런 교과서에 그런 사진 없어요? 철기 유물하고 청동기 유물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청동기가 더 오래되는데 철기 유물이 훨씬 너무 많이 쓰고 막 왜 이렇게 되냐 이런 거 못 봤어요? 철이 더 반응성이 커서 그렇습니다. 뭐 요 정도. 어쨌든 이렇게 철과 알루미늄 재련해서 우리가 지금 쓰는 것도 다 화학에 의해서 재련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플라스틱. 자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 얘 어디서 원료를 추출하여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플라스틱이 다 고분자 탄소 화합물이에요.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수소, 산소, 기타 등등등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애거든요. 플라스틱은 어디서 원료를 얻습니까? 네. 자 여기 밑줄을 치겠습니다. 플라스틱은 원유에서 정제한, 원유가 이제 석유를 말하죠. 우리 만약에 석유가 고갈되면 그럼 자동차도 못 돌리고 난방도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석유가 고갈되면 일단 생필품을 만들어요. 실제로 석탄 석유를 난방하고 공장 돌리는데 더 많이 쓰는 줄 아는데요. 대부분의 석탄 석유는 원료, 공업 원료로 쓰는 게 훨씬 많아요. 일단 공장이 안 돌아가요. 왜냐면 우리 옷, 그 다음에 플라스틱, 이런 종이도 아마 들어가겠지만 종이까지는 아니겠고 플라스틱, 옷, 그리고 뭐 이런 대부분의 합성 물질들 이런 것들이 다 석유에서 뽑아내서 만드는 거예요. 뭐 비닐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아예 이런 것들이 생산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플라스틱은 원유에서 정제한, 여기 나프타라고 하는데 나프타가 휘발유입니다 여러분. 원유에서 뽑아낸 휘발유를 원료로 하여 플라스틱을 만들었다. 플라스틱의 장점, 일단 가공이 쉽고, 그 다음에 알죠? 가격이 싸요. 그 다음 다양한 색과 모양으로 만들 수 있고, 가볍고 튼튼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알죠? 환경에 오염되는 거. 자, 요 플라스틱을 최초로 만든 사람 이름이 베이클랜드입니다. 가끔 알려주는 학교가 있어요. 네, 나일론 최초로 만든 사람 아까 캐러더스라 그랬죠? 이 사람 이름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 요 플라스틱 만든 사람 이름은 학교에서 알려주면 외워두시면 되고, 그래서 얘네들 플라스틱의 장점 알아두시고, 이거 석유에서 뽑아서 만드는 거고 이것도 다 화학적으로 만드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지 마요 씨. 별거 없죠? 그 다음 식, 의약품, 그 다음 생활용품에 대한 얘기했죠? 이제 건축, 집입니다. 집. 옛날에는 집을 뭘로 졌냐? 천연재로. 돌, 나무, 지푸라기. 자, 장점은 뭐예요? 천연재료로 집 지으면? 장점. 네. 황토집 여름에 얼마나 시원하고 겨울에 얼마나 따뜻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일단 시원하고 따뜻하고 이런 온도 조절? 이런 게 잘 돼요. 그럼 단점이 뭐겠어요? 쉽게 부패하고. 뭐 그죠. 내구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일단 대형으로 짓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왜 한옥에는 2층 집이 드문지 알아요? 얘네들 대형으로 올리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건축 재료를 화학에서 다양하게 개발함으로써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쓰는 건축 재료 중에 뭐 강철은 아까 했으니까 철 재련해서 여기서 강철이라면 탄소를 집어넣어서 이
철에 순수한 철이 아니라 탄소 함량을 얼마나 넣었냐에 따라서 순철, 강철, 연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철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건물 짓는 뼈대로 쓰고, 그다음 시멘트. 자, 시멘트는 우리 탄산칼슘 있잖아요. 석회석. 요 탄산칼슘을 가열해요. 얘는 열을 가하면 분해돼요. 가열하면 분해되는 걸 열분해라 그래요. 탄산칼슘을 열분해하면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로 나뉘어지는데, 이산화칼슘을 뽑아내어 물과 섞은 걸 시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산화칼슘이에요. 쓸 거면 쓰시고, 탄산칼슘을 열분해하여 얻은 산화칼슘, 이게 시멘트의 원료다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산화칼슘에 모래나 이런 거, 철이나 알루미늄을 섞는데요. 산화칼슘에 이렇게만 나와 있네요. 얘는 이제 시멘트고요. 그 다음 정확하게는 이 시멘트에다가 돌이나 모래를 섞으면 콘크리트가 되는 것이고요. 이 콘크리트에 철근을 박아 넣으면 이제 철근 콘크리트가 되는 거거든요. 다 여기서 파생되는 건데, 이거 자세하게 학교에서 나눠서 배우면 그때 제가 다시 해드리고, 이 정도까지만 나오면 그냥 시멘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정도만 아셔도 되고, 그리고 얘네는 물과 반응하여 단단하게 굳는 성질이 있대요. 뭐 당연히 아는 얘기죠. 시멘트를 가루 상태로 쓰진 않잖아요. 물이랑 이렇게 반죽해서 쓰잖아요. 가끔 뭘 물어보냐면, 시멘트는 그 위아래 압축력에는 되게 강해요. 압축력에는 되게 강합니다. 근데 당기는 힘,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장력? 장력에는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멘트 같은 경우 누르는 힘에는 되게 강하기 때문에 건물을 높이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땡기면 금방 부서져요. 그러니까 누르는 힘엔 강한데 땡기는 힘엔 약하다는 얘기예요. 시멘트 같은 경우. 그래요? 요즘에는 신기한 걸 많이 배우네. 자, 그 다음 건축 재료에 꼭 필요한 유리. 창문을 만들려면 유리를 껴야죠. 유리는 어디서 얻어요? 우리 그 유명한 규선형 광물. 네, 모래. 여러분 저기 놀이터나 이런 데 가서 모래를 이렇게 살살살살 잘 알갱이 이렇게 몇 개 올려놓고 보면요, 모래 알갱이 중에 투명한 애들이 있어요. 투명한 애들, 반짝반짝하는 그 투명한 애들이 얘예요. SiO2. 이제 주로 석영인데, 요 이산화규소, 요 투명한 애들만 골라내가지고 유리 만드는 데 써요. 그래서 여러분 유리 만들 때 그 강가나 바닷가에서 모래 퍼다가 만듭니다. 그래서 주 성분이 모래예요. 모래에 포함된 이산화규소죠. 정확하게는 얘를 원료로 만듭니다 라는 거 정도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현대의 건축 재료들 얘네 다 화학적으로 만든 애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결국 봐봐라, 의식주에 의약품까지 다 화학이 손을 내고 있어 라는 얘기고, 그 뒤에 화학이, 이거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 화학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 얼마나 많겠어요. 몇 개 뽑은 거예요. 반도체, 규소와 저만금 등을 원료로 이용하며 이산화규소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웨이퍼를 만들어 제작한대요.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되고, 반도체는 이런 전자기기 같은 거 만드는데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 화학적으로 한 거야. 화학전지 뭔지 알죠? 배터리요, 배터리. 여러분 핸드폰이나 이런 그 노트북 배터리 다 안에 화학적으로 리튬 이온으로 만드는 거 알죠? 요 리튬 이온 배터리도 다 뭐냐면 리튬 이온 전지, 이게 배터리입니다. 전부 화학적으로 만든 거야 라는 얘기를 길게 써놨어요. 디스플레이 액정이죠, 액정. LCD, LED 이거 다 화학적으로 만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이오드, 유기발광 다이오드 우리 이거 1학년 때 배웠잖아요. 그죠? LED, OLED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어려운 거 없어요. 의약품 다 했잖아요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스피린하고 아까 페니실린 2개고요. 그 외에 다른 의약품들도 다 화학적으로 합성한 거야. 원래 약이라는 게 자연계에서 얻어요. 페니실린이나 아스피린도 다 자연계에서 나오는 걸 원료로 뽑아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내가 신약을 개발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고요. 식물이나 여러 가지 이런 애들을 돌아다니면서 한 후보군을 몇 개 추려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을 뽑아내가지고 이거는 어디에 좋은 성분이 있나 이런 거 연구해서 약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에 있는 것들을 화학적으로 추출하여 합성해가지고 만드는 게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약품 자체를 만드는 것도 전부 다 화학적인 거다라는 얘기. 신소재, 뭐 그래핀, 여러분 그래핀 배웠나?
그래핀, 플로렌, 탄소 나노튜브 들어는 봤죠? 이거 다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드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길게 하고 있어요.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 화학과 지속 가능한 미래, 이것도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까지가 앞부분이에요. 뭐 이거를 굳이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 학교에서 나오는 학습지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몇 개 풀어보면 여기는 다 맞아요. 자, 물론 밀도비가 화학식량 비이긴 하죠. 근데 제가 문제에 밀도가 주어지면 두 가지를 써먹을 수 있다. 1. 밀도비가 화학식량 비인 거. 2.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기본식을 써먹는 거. 밀도비가 화학식량 비이다를 써먹을 수 있는 경우는 1. 기체가 섞여 있지 않을 때. 한 종류씩만 들어있을 때. 알겠어요? 섞여 있으면 이걸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생긴 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얘를 또 집어넣는 거거든요. 두 개가 지금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밀도비가 화학식량 비임을 이용할 수가 없단 말이죠. 무조건 기본식을 써먹을 수밖에 없어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그리고 이거 기억나요? 1g당 원자수? 1g당 원자수 어떻게 계산했어요? 분자량 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로 계산했죠. 분자량 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 자, 사실 이 문제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그 다음 1g당 원자수는 분자량 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다. 이 두 개만을 가지고 사실은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얘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자, 제가 하나는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를 이용할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밀도가 지금 그래프에 두 개가 주어져 있단 말이죠. 처음 밀도. 한 종류의 기체만 들어있었을 때 밀도가 이만큼이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놈을 2n몰 집어넣었더니 혼합 기체의 밀도가 지금 이만큼으로 변했다는 소리죠. 두 점의 밀도를 줬어요. 어쨌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근데 문제는 이 문제에 뭐가 없어? 부피가 없죠. 우리 부피 대신 쓸 수 있는 물리량이 뭐예요? 분자수. 몰수죠, 몰수. 부피는 몰수에 비례잖아요. 몰수는 있어요. 여기 기체 몰수 몇 몰? 여기 봐요. XA, Y, EA, N몰이라고 알려줬어요. 얘는요. XA, Y, EA, N몰. 몰수는 있어요. 부피는 없어도. 그죠? 그리고 요 점은 이 XA, Y, EA, N몰에다가 플러스 XB, Y, EA 얼마가 추가된 점. EN몰이 추가된 점. 그래프를 보면. 다 준 거예요, 이제. 그죠? 자, 문제는 질량이 없어요. 우리 셋 중에 두 개 주면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 질량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배운 식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질량은 어떻게 구할까요? 질량? 질량은 몰 곱하기 화학식량이죠. 몰 곱하기 화학식량. 그죠? 그러면 얘의 분자량을 모르잖아요. 미지수로 잡아버려요. 얘의 분자량을 제가 그냥 M1으로 잡을게요. 화학식량을. 그리고 얘의 분자량도 모르잖아요. 얘의 화학식량도 미지수로 잡아버려요. M2로. 이렇게 잡아요. 자, 여기까지 잡아놓으면 이제 식을 하나 세울 수 있단 말이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므로 밀도를 이용한 식을 하나 세워볼게요. 자, 부피는 몰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점 기준 얘 n몰 분의 부피분의 부피 대신 몰수로 들어갔어요. 부피분의 질량 얘 화학식량이 M1이잖아요. 화학식량 곱하기 몰수가 질량 아닙니까? M1의 화학식량을 가진 물질이 N몰 있는 거잖아요. 결국 부피분의 질량과 같은 개념이죠. 몰수분의 질량이니까. 이거 돼. 자, 두 번째 점. 요 점 기준 이번에는. 이 점의 밀도와 이 점의 밀도를 써먹어야 되니까. 두 번째 점은 총 몰수가 3N몰이죠. N 플러스 2N 합쳐서 총 3N몰 들었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 얘 질량. 자, 화학식량 곱하기 몰수. 몰 곱하기 화학식량. 플러스 얘 화학식량
곱하기 몰수. 이거 아니에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을 이용할 건데 부피 대신 몰수는 없고요. 질량은 몰 곱하기 화학식량. 화학식량만 몰라서 미지수를 넣었을 뿐. 나머지 다 주어진 조건이죠. 이게 지금 몇 대 몇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밀도비 14대 12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분자량이랑 같은 어우 M2죠. M1이라 썼어요. M2. 얘를 M1으로 잡았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어차피 N 다 소거되고요. 그쵸? 얘 7, 얘 6. 자 여기서 얘네를 좀 풀어볼게요. 그러면 3M1 대 M1 플러스 2M2가 7대 6인 것이므로 M1 플러스 27의 14M2는 63, 18 M1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14M2는 11M1이 되면서 M1 대 M2가 14 대 11이 나옵니다. 됐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 어차피 M1, M2는 내가 잡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M1을 14, M2를 그냥 11로 더 놓고 갈 거예요. 이렇게 잡아놓고 갈 겁니다. 여기서 식이 나왔어요. 얘네들의 분자량이 나왔네요. 지금 우리가 안 배운 식 하나도 없죠. 그죠? 밀도 부피분의 질량 썼고요. 부피는 몰에 비례한다. 아보가드로 법칙 썼고요. 질량은 몰 곱하기 화학식량이다. 이것밖에 안 썼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아직 이용하지 않은 조건. 이거 1g당 들어있는 엑스원자수. 이것도 분자량이 다 있잖아요. 지금 얘 1g이면 분자량 14분의 한 분자당 엑스원자수 A. 이거죠. 분자량 14분의 한 분자당 엑스원자수 분해. 두 번째 놈은 분자량 11이잖아요. 분자량 분해 한 분자당 엑스원자수 얼마? B. 이게 22대 21인 거죠. 이렇게. 여기서 A 대 B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2B는 2분의 3A. 즉 4B 이꼴 3A가 되면서 A 대 B는 4 대 3이 되는 거예요. A, B 다 나왔네요. A, B 나왔고 분자량 나왔으면 끝. A, B 자리에 4, 3 집어넣고 분자량 연립해서 X, Y 원자량 구하면 끝나는 거죠. 됐습니까? 지금 접근 자체가 생각해보니 크게 어렵지 않죠? 우리 배운 식만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괜찮죠? 다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미지수로 잡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두 분자의 화학식량. 이것밖에 미지수로 잡은 게 없어요. 밀도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이용한다. 부피분의 질량을 쓰시든 밀도 이걸 화학식량비다. 이걸 쓰시든. 계산 한번 다시 해보시기 바라고. 53번. 요 수능 기출인데 요즘 트렌드예요. 얘는. 얘도 봐봐요. 이게 지금 반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적 관계가 아니죠. 그냥 몰만 이용하는 거예요. 섞여만 있는 거예요. 섞여만. 그러면 여러분 이거 다 질량이거든요. 근데 밑에 주어진 힌트를 보면 원자수 막 부피 딱 봐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질량으로는 뭔가 못 써먹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조건의 질량으로 주어지면 어떻게 하시라 그랬죠? 뭘로 바꾸시라 그랬어요. 근데 질량을 뭘로 어떻게 바꾸더라? 우리 이거 했었잖아요. 뭐라고? 질량을 뭘로 어떻게 바꿨었어요? 기억 안 나요? 얘네들이 가에 있는 얘와 나에 있는 얘가 같은 놈 아니에요? 똑같은 놈일 때 질량비가 2대 1이면 몰비도 2대 1로 들어있다는 뜻 아니었어요? 그럼 얘를 2N몰로 그냥 잡았었잖아요. 얘를 N몰. 같은 종류의 물질이면 질량비를 그냥 몰비로 잡아도 된다. 왜냐? 화학식량이 똑같을 테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얘네도 이걸 몰수로 바꿀 수 있다니까요. 15대 22.5면 이게 몇 대 몇이에요? 150대 225잖아요. 그러면 5, 3, 15, 5, 4, 15, 5, 25 2대 3, 이게 2대 3이에요. 그럼 얘 2N몰 얘 3N몰 이게 넣으시라니까요. 그냥 이렇게 잡아요. 질량을 몰수로 바꾸는 거 우리 몇 번 연습했잖아. 이렇게 바꿔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꿔놓고.
몰수로 바뀐 다음 주어진 조건. 이제는 어떻게 써먹을지 알겠다. y 원자수, 원자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원자수.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사실 가장 먼저 써먹어야 되는 조건은 원자수가 아니에요. 부피요, 부피.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여러분, 가는요, 얘하고 섞인 거예요. 가의 총몰수가 2n 플러스 2n이에요. 나는 3n 플러스 n이고요. 이게 얘네들의 총 부피비 4네요. 그럼 이게 같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부피비가 1대1이니까. 여기서 mn 사이의 관계식 구하면 끝나는 거죠. 이제 mn이 소거되는 거예요. 그럼 이항을 해요. m 이꼴 n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게 다 날아가요. 이게 1몰 되고 다 실제 몰수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실제 몰수로 바꾼 후 이제 원자수에 갖다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이제 진짜 분자수가 나왔잖아요. 그럼 y 원자수식 어떻게 할 거야? y 원자수 예를 들어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y 원자수. 제가 얼마나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했어요.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y 원자수. 근데 여기도 y가 있죠. 또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y 원자수에서 총 더하면 가 안에 들어있는 총 y 원자수가 되는 거잖아요. 나 안에 들어있는 총 y 원자수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y 원자수,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y 원자수 했을 때 이게 총 y 원자수비 6대5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감 왔어요? 식이 또 어디서 하나가 더 나오겠어요? 전체 원자수에서도 똑같이 나오죠. 전체 원자수에서도. 여기서 일단 얘를 풀면 BC 사이의 관계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풀어볼까요? 얼마나 나오나? 에이, 알아서 풀어보세요. 제가 밑에 거 원자수식 하나 더 세워볼게요. 이건 전체 원자수니까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A 플러스 B죠. 근데 사실 요식만 풀면 BC가 나와요. BC에 B가 나올 거예요. 아마 B 대신은 몇 대면. 근데 그거를 실제 그냥 BC라고 생각하고 집어넣고 나머지 요 전체 원자수에서 A를 집어넣어갖고 계산하시면 A 값까지 나와요. 만약에 A 값이 분수로 나온다면 똑같은 수를 곱해서 정수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때려보자면 63, 18B 플러스 6C는 52, 10B 플러스 10C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 이항하면 8B는 4C. 그래서 B 대 C는 1대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B를 1, C로 2로 그냥 잡으시란 말이에요. 이제 얘를 1로 잡고 얘를 2로 잡은 다음 총원자수에 다시 집어넣어요. 전체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A 플러스 1. 그죠? 얘도 있잖아요. 또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A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이게 가에 들어있는 총원자수가 되죠. 맞어요? 네? 여기까지. 그리고 나도 똑같아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얼마입니까? A 플러스 1. 또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A 플러스 2. 싹 더한 게 총원자수. 이 B가 몇 대 몇이다? 10대 9다. 여기서 A 값이 나오겠죠. 이게 분수로 나오면 예를 들어 뭐 한 2분의 3 이렇게 나오면 이거 다 곱해갖고 정수로 바꿔주시면 되고 아마 이거 정수로 나올 거예요. 자연수로. 그럼 A값까지 나오면 얘네 분자식까지 다 나온 거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이용해서 다를 다시 가시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요렇게 식이 돼요. 지금 여기까지 유도하는데 우리가 안 배운 거 뭐 있어요? 질량을 몰수로 바꾸는 거 했고요.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인 거 처음부터 했고, 그리고 부피는 몰수 계속 써먹는 것이고, 딱 3개 갖고 푼 거 아닙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에서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여기까지 해서 A 값이 나왔어요. 그럼 다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는요 다시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얘를 이제
이거를 여기 n, m 다 지웠으니까 다시 해볼게요. 얘가 몇 몰인지 모르잖아요. 이제 n몰로 놔요. n몰로 놔요. 그래 놓고 분자수 곱하기 한 문자당 원자수, 분자수 곱하기 한 문자당 원자수, 이거. 물론 주의할 점이 이거는 실제 원자수니까 x다라고 놔도 돼요. 근데 얘가 사실은 여기 계산을 해보시면 2 곱하기 y에서 y 원자수 2에 2 곱하기 y 해서 또 y 원자수 4에서 6이잖아요. 이거 보시면 상대값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계산해보시면 이게 실제값과 같아요. 이걸 확인했다면 얘도 이걸 그냥 실제값으로 쓰셔도 돼요. 만약에 이게 계산해봤는데 실제값이 아니죠? 그러면 얘 거나 얘 거 y 원자수 해갖고 몇 대면 돼서 6대 9 해가지고 이거 식 세우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계산해보시면 얘가 실제값과 같기 때문에 n몰 n몰로 놓으셔가지고 y 원자수 이꼴 9 식 하나 세우시고 그 다음에 또 부피를 이용한 식도 하나 세울 수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얘도 또 3, 1 딱 4죠? 이거 1몰이 그냥 v예요. 그러면 mn 더해서 딱 5몰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m 플러스 n은 5 여기서 식 하나 나오고 y 원자수에서 식 하나 나와서 두 개 연립하면 mn 값 나오고 mn 값 나오면 총 원자수 다시 나오는 거죠. 어떻게 가는지 알겠어요? 똑같은 걸 여러 번 써먹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꼭 다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접근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접근을 어떻게 했는지. (58번) 58번도 이게 문제 자료만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여러분 딱 주어진 조건이 여기 봐봐요. 1g당 x 원자수 1g당 z 원자수 일단 이런 식으로 주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A는 X로만 이루어져 있으면서 한 분자당 원자수가 2개예요. 그러면 얘는 누가 봐도 분자식이 X2죠. 얘는 확실해요. 얘는 분자식이 이제 X2인 게 확실하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BC를 모르는 거예요. BC를. 이게 X2Y인지 XY2인지 뭐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BC는 놔둘게요. XA는 확실하니까. 그 다음 주어진 게 이것도 봐봐라. 말을 이따구로 주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단위 질량당? 여러분 단위 질량당이 뭐예요? 1g당 원자수란 소리잖아요. 결론은 1g당 원자수 분자량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 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맨날 똑같은 그 소리를 저렇게 바꿔서 말한단 말이에요. 분자량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 이거 이 얘기죠. 분자량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 문제는 지금 뭐가 안 주어져 있다? 분자량이 안 주어져 있다. 자, 그래서 저는 분자량을 전부 미지수로 잡을 겁니다. 자, A의 분자량을 M1으로 잡을 거예요, 그냥. B의 분자량을 M2로 잡을 거예요. C의 분자량 M3로 잡겠습니다. 그냥 미지수로 때려와요. 잡아놓고. 왜냐하면 요 단위 질량당 원자수가 분자량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인데 한 분자당 원자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분자량만 미지수로 잡으면요. 요거 A, B만 한번 기준으로 식을 세워보면 분자량분의 A 분자량을 제가 M1으로 놨잖아요. 한 분자당 원자수. B의 분자량 제가 M2로 놨잖아요. 얘 한 분자당 원자수 몇 개야? 3개. 이거 한 개 11대 1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서 뭐 나와? M1 대 M2 대 B가 나와요. 그럼 그냥 그걸 M1, M2로 쓰셔도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얘를 정리를 좀 해보면 M2분의 33은 M1분의 24. 그래서 M1 대 M2가 24 대 33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M1과 M2 사이의 관계가 하나 나오고 분자량이 2개뿐이었으면 이걸 그냥 24, 33으로 쓸 텐데 M3가 있으니까 제가 B를 하나 더 구해볼게요. M3가 있으면 뭐 본인 편하신 대로 저는 BC를 이번엔 이용해볼게요. 그러면 B는 분자량 M2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 3개짜리였죠. 그리고 C는 분자량 M3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가 5개. 요거의 B가 지금 12대 1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M2와 M3 사이에 B가 하나 나오겠죠? 6대 5니까 이것도 없애고 이것도 없애서 M3분의 2는 M2분의 1. 따라서 M2 대 M3는 몇 대 몇이냐? 1대 2가 나오는 관계군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M1 대 M2는 24 대 33이잖아요. 그러면 저 계산 뭐 잘못한 거 없죠? 여기까지 맞죠? 그럼 M1, M2, M3의 분자량비가 다 나오는 셈이잖아요. 이제 얘네들을 공통으로 묶으시면 되잖아요. M1 대 M2 대 M3는 24 대 2 대 3. 제 계산 맞죠? 뭔가 어디서 계산이 틀린 것 같은 이 필링은 뭐죠? M2, M3, 11대 12, 33, 24. 맞죠? 그러면 24 대 33 대 66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잠시만요. 정리가 되는군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러면 38에 24, 11대 22. 맞네요. 어쩐지 이상하게 나오더라. 자, 여기까지. 그럼 이걸 그냥 이제부터 얘네 분자량으로 쓰시면 돼요. 원자량비 분수 나오면 어차피 비율로 바꾸면 되니까. 8, 11, 22를 얘네 지금 분자량으로 쓰겠습니다. 이거 그냥 8, 이거 11, 22.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일단 원자수 써먹었고요. 한 문자당 원자수도 써먹었고요. 우리 아직 안 써먹은 힌트 요거 좀 보세요. 요거 Y 질량 BC가 이건 실제 전체에 들어있는 Y의 질량비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얘네가 지금 분자량비가 2배가 차이 나요. 1대2 분자량이 2배 차이 나는데 이게 얘네 모두 똑같은 질량만큼 현재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럼 결국 이게 단위 질량만큼 넣어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분자량비가 1대2인데 BC만 놓고 봤을 때 화학식량비가 1대2인데 질량비가 지금 1대1인 상황. 똑같이 Xg만큼 넣어놨으니까. 그럼 얘네 몰비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몰은 화학식량분의 질량이잖아요. 몰비가 2대1로 들어있는 거예요. 화학식량분의 질량, 화학식량분의 질량. 맞죠? 그래서 B가 C의 2배만큼 들어있는 상황이거든요. 몰수로 쳤을 때. 근데 B 분자가 C 분자의 2배가 들어있는데 Y의 양도 B가 C의 2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한 분자당 Y 원자수가 둘이 똑같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분자수가 2대1로 들어서 분자 몰수가 B가 두 분자 있으면 C가 한 분자 있는 관계예요.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Y의 총 질량도 2배 차이야. 분자수도 2배 차이, Y 총 질량도 2배 차이. 그럼 한 분자당 들어있는 Y 원자수가 둘이 똑같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분자수도 2배, Y 원자수도 2배 차이가 난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Y가 예를 들어 얘가 XY2면 얘는 Y2Z3가 되는 것이고 얘가 만약에 X2Y면 얘는 YZ4가 되는 이 짝 아니면 요 짝 두 조합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얘는 한 분자당 원자수가 3개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둘이 Y 원자수가 같은 거잖아요. 한 분자당.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근데 둘 중에 어떤 조합일 거냐? 이제 우리 아직 안 써먹은 요 힌트. B 1g당 들어있는 X 원자수와 C 1g당 들어있는 Z 원자수가 또 같아야 돼요. 1g당 원자수 분자량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 그럼 얘 분자량 얼마예요? 11 아니었어요 아까? 맞아요? 얘 분자량 11분의 한 분자당 X 원자가 만약에 요 조합이라고 가정하면 한 분자당 X 원자 하나잖아요. 그리고 얘는 분자량분의 한 분자당 Z 원자수가 그럼 3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관계. 이게 같아요? 안 가잖아요 지금. 조건에 만족을 안 해요. 이 조합은. 그럼 두 번째 조합. 분자량 분의 한 분자당 X 원자수 2개. 그 다음 분자량 분의 한 분자당 Y 원자수 4개. 이 조합은 조건에 맞는군요. 두 번째 조합인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얘는 X2Y고 YZ4인 거예요. 그럼 봐봐요. 분자식 다 나왔죠? 분자량 있죠? 연립해서 XYZ 원자량 보면 끝! 됐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처음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봐요. 한 분자당 원자수가 있기 때문에 1g당 원자수는 분자량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를 이용했어요. 다만 분자량을 몰라서 분자량을 전부 미지수로 잡았죠. 그래서 얘네들의 비를 이용하여 분자량을 구했어요. 그 다음 얘네들 결국 Y 질량으로 2배가 들었다는 건 Y 몰수, Y 원자몰수로도 2배가 들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분자수로도 2배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질량이 모두 똑같이 통일되어 있는 상황이니 화학식량비 1대2, 질량비 1대1, 얘네 둘의 분자 몰비가 2대1인 상황에서 분자수비도 2대1, Y 원자수도 2대1, 한 분자당 Y 원자수가 같구나. 그래서 얘네들의 조합에 후보가 2개 나왔죠. 요 2개 후보 중에 이 조건에 맞는 후보를 골랐습니다. 됐죠? 이해했어요? 어떻게 접근했는지? 다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괜찮죠? 안 괜찮습니까? 이게 의외로 우리가 양적 관계 응용도 몇 번 풀었잖아요. 전반후를 이용한 양적 관계. 양적 관계 응용도 어려운데 이 순수하게 몰로만 응용된 문제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 2개를 여러분 다 준비하셔야 돼요. 이해는 되시죠? 어떻게 접근했는지. 지금 총 3문제 중에 우리가 안 배웠던 식은 하나도 없어요. 다 배운 식만 써먹어요. 접근이 이제 나중에 중요한 거죠. 그 다음 18, 20 요 뒤쪽부터는 제가 좀 어렵지 않은 여러분이 예전에 한번 풀었던 정도의 수준의 문제들을 넣기 때문에 충분히 풀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있는 20번 문제도 이거 제가 굳이 안 풀어드려도 해보실 수 있죠. 이거 뭐부터 해야 돼요? 질량 가지고 몰수. 자, 얘는 좀 특이한 형태. 여기도 질량인데 여기도 질량이다. 그래서 일단 질량을 한번 써먹을 수가 있어요. 반응 전후에 다 질량이 주어지면 뭐 써먹어야 돼요? 질량은 보존된다. 이거 써먹어야 돼요. 반응 전 총질량이 얼마냐 지금? 30. 그럼 반응 후 총질량도 30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총질량 30 중에 남은 반응물 분의 C의 질량을 했더니 30 중에 이게 2분의 1이 됐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30의 2분의 1이면 20하고 10이라는 소리잖아요. 이게 C는 10g 생겼고 둘 중에 남은 놈이 20g 남았다. 아니 그럼 상식적으로 얘가 20g 남았겠죠. 제 8g밖에 안 썼는데. 안 그래요? 얘 22g 중에 2g밖에 안 쓴 거예요. 8g, 2g 써서 얘 딱 10g 나오고 B가 20g 남은 거죠. 그럼 여기서 벌써 뭐가 나와? 얘네 반응 질량비가 나와요. 8대 2 대 10. 이해되죠? 이게 주어진 조건이 앞에는 질량이고 뒤에는 몰수면 저 질량을 몰수로 다 바꿔서 풀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문제는 전후가 다 질량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질량 보존을 한번 써먹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반응 몰비가 나오니 얘는 그럼 둘 중에 누구를 다 쓰겠어요? 지금 8대 2의 질량비로 반응하는 관계거든요. 얘도 8대 2로 반응해야죠. 이때도 A를 다 쓰는 거예요. B는 2g 남는 거죠. 그럼 여기서 벌써 X는 나오는 거예요. 반응 후에 C 10g 생기고 B 2g 남잖아요. 그럼 남는 거 분의 생긴 거 2분의 10. X 5네요. 여기서 X까지 벌써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요 부피를 비교하려면 몰수가 나와줘야 돼요. 얘는 여기 봐봐. 개수비가 무슨 비? 반응 몰비. 반응 몰비 있죠? 반응 질량비 알죠? 뭐 나오겠어? 화학식량비. 그죠? 그러면 A, B, C의 화학식량비를 전부 구하신 후 반응 후에 요 남는 애들의 질량을 전부 화학식량을 이용해서 몰수로 바꾸세요. 얘도 마찬가지. 반응 후에 남는 애들 질량을 전부 몰수로 바꿔서 몰수의 합이 A 대 B가 되는 거죠. 질량비, 몰비 있으니 화학식량비 나와요. 질량비 아까 8대 2대 10이었잖아요. 몰비, 개수비니까 1대 2대 1대 2죠. 2대 1대 2. 여기서 화학식량비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 4대 2대 5. 이걸 그냥 ABC의 화학식량으로 쓰세요, 이제. 그러면 1번 반응에서 C가 10g 남으니까 이거 몰수로 치면 화학식량분의 질량에서 2몰에다가 B가 20g 남으니까 화학식량분의 질량에서 이게 10몰이잖아요. 합쳐서 12몰. 이게 부피에 비례하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얘의 반응 후 생성된 남는 애 질량을 전부 이걸 이용해서 몰수로 바꿔갖고 합하면 총 B값이 나오는 거죠. 부피비는 몰비니까. 오케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다시. 이게 전반후의 기초고 뒷장에 15, 20번은 여러분 한번 푸셨던 거예요. 다시 한번 풀어보시라고 넣었고요. 17, 20번도 익숙하실 거고 19번은 되게 쉬운 문제예요. 요거 고2 모의고사인데 이게 여기저기 학교 학습지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하나 추가했는데 요거는 그냥 풀어보실 만하고 19번도 전에 한번 풀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잊어버리셨을까봐 20도 풀었던 거. 요 9페이지에 있는 두 20번 중에 위에 있는 20번 9페이지 위쪽에 20번 얘가 딱 이거죠. 앞에는 질량 뒤에는 몰수. 이 경우는 질량을 진짜 몰수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는지 알죠? 같은 A끼리 질량 B가 2대3 그럼 2n 3n 이런 식으로 그냥 잡아주시고 얘는 2대5 2m 3m 그 기호는 다르게 하셔서 mn이 싫으시면 뭐 a, b를 쓰시든 여러분 문제에 안 주어진 기호만 쓰시면 돼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그리고 이걸 몰수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이 전반을 때려 넣어요. 때려 넣어가지고 반 후에 누가 몇 몰 있다? C분의 전체가 7이다 해서 mn 사이에 관계식 구하면 저걸 실제 숫자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번을 다시 전반에 넣으시면 돼요. 이거 한번 테스트도 봤어요. 우리 충분히 푸실 수 있고 20번은 제가 풀어는 드렸었는데 제가 풀어드리면서 이거는 다시 한번 풀어만 보세요 하고 넘어갔던 문제거든요. 얘는 제가 다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이것도 처음 접근 자체는 어떻게 해요? 질량을 몰수로 바꿔야 돼. 왜냐면 이게 주어진 조건이 밀도인데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 아니겠어요? 그러면 질량은 주어져 있으니 이걸 부피로도 알아야 부피분의 질량에서 밀도비를 써먹을 수 있는데 부피가 없잖아요. 그 부피 대신 무엇을? 몰수를 쓸 거기 때문에 얘를 몰수로 바꿔줘야 돼요. 이 경우는. 그럼 몰수로 얘를 갖다가 n몰 아니면 여기 A의 분자량이 2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2분의 W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오히려 더 복잡할 수 있어요. 얘를 n몰 그냥 이렇게 잡으시고 얘를 n몰 4,6에 24 6n몰 이렇게 잡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그 다음에 눈에 들어와야 되는 힌트가 뭐죠? 혹시 기억? C의 질량 맞긴 한데 이게 지금 W로 표현이 안 돼 있어서 누가 얼마 반응하고 얼마 남았는지를 현재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이거 무슨 의미예요? 밀도 갖다가 여러분 밀도는 뭐? 부피분의 질량. 근데 반응 전후에 당연히 질량은 보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국 이 밀도 B는요 반응 전후에 부피가 변하지 않는 반응이다를 힌트로 준 거예요. 얘. 즉 이 A와 요 1 반응 전 개수의 합과 반응 후 개수가 똑같다는 걸 저 힌트로 준 거란 말이에요. 개수의 합이 일정할 때가 변하지 않는 반응이잖아요. 부피가. 맞죠? 그러면 첫 번째 실험에서 부피가 안 변했으면 뭐 두 번째 실험에서는 변하겠어요? 똑같은 반응인데 얘도 변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사실 요걸 채우기 위한 힌트예요. 그래야 얘네들의 반응 전 밀도비를 시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얘네 반응 전에 부피 대신 몰수 들어가요. 몇 몰? n 플러스 n몰. 부피분의. 부피 대신 몰수 들어갔어요. 반응 전 질량 얼마예요? 5W. 두 번째 실험. 부피 대신 몰수 들어가요. n 플러스 6n몰. 분의 질량 25W. 그죠? 이게 지금 몇 대면 2대5. 이거 유도하는 거예요. 왜 주어진 걸 써먹으면 안 됩니까? 얘네들의 반응 후 부피를 모르잖아요. 우린 반응 전 몰수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반응 전 몰수를 이용한 반응 전 밀도만 식에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가 얘도 똑같겠구나 라고 생각하여 식을 하나 쓰고 여기서 W 어차피 소거되니 얘 계산하면 mn 사이에 관계식이 나와요. mn 사이에 관계식이 나오면 이거 전부 실제 숫자 몰수로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바꿔놓고 풀이를 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한번 그 다음부터 풀어보세요. 제가 한번 풀어드렸던 문제니까.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해드릴 테니. 우리 20번으로 가요. 요 20번 문제가
작년 맞나? 작년인가 재작년. 망포에서 이걸 냈어요. 이 문제를 그대로 킬러로 낸다는 말도 안 하고 진짜 가만 안 둬. 그대로요? 거의 그대로 냈어요. 거의 그대로. 왜냐면 왜 화가 나냐면 그때 마도통에서 50% 마도통이래 저기. 수특에서 50% 거야 이래놓고 갑자기 모의고사에서 낸 거예요. 모의고사 한 번도 안 봤는데. 진짜 가만 안 둬 정말. 진짜 말을 말든가. 수특에서 한 20%밖에 안 나왔어. 하여튼 이게 이제 킬러로 나왔는데 이게 고위 모의고사인데 쉽지가 않아요. 실린더 다의 부피 8V, 9V, 17V 지금 여기까지는 준 상황이고요. 라의 부피는 몰라요. 근데 이걸 접근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문제에 주어진 건 8V, 9V, 17V 부피인데 실제 이 안에 준 힌트는 다 질량이다. 아까 전에 그 양적 관계랑 뭐가 달라요? 안에는 질량 줘놓고 전체로는 부피를 줘놓고 저 질량 써먹을 수 있어 없어? 못 써먹는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 뭘로 바꾸라니까요. 아까 그 양적 관계랑 똑같아. 질량을 뭘로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바꿔? 자, 누구를 비교해야 되냐면 똑같이 A, B가 들어있는 가다. 가의 부피가 얼마라고요? 8V. 이게 8V. 이게 9V. 이게 17V잖아요 지금. 질량을 다 몰수로 바꿔요. 여러분 이게 3X 그램이죠. 3M몰로 놓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 2X 그램이니 2M몰이 된다고요. 아까 지금 양적 관계 질량을 몰수로 바꾸는 거랑 똑같아요. 질량비가 얘네들이 3대 2니 몰비도 그냥 3대 2로 놓으시란 말이에요. 그럼 Y는요. 이걸 N몰로 놔요. 그럼 얘가 3N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 3N 플러스 N 대 2N 플러스 3N 부피비 8대 17. 여기서 이게 나온다니까. Mn 사이에 광배식부터 찾고 가야 돼요. 지금 그림으로 표현하나 표로 표현하나 풀이 과정은 비슷하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럼 얘를 관계식을 써볼게요. 3n 플러스 n 대 2n 플러스 3n은 8대 17이죠.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에 16m 플러스 24n 이꼴 37에 21 51m 플러스 17n이에요. 이항하면 51 빼기 16 하면 얼마예요? 35? 35m은 24 빼기 7n이에요. 그래서 이게 1대 5 m 대 n이 1대 5 지금 이렇게 나와요. 즉 n 이꼴 5m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n은 5m이니까 n자리에 이제 5m을 갖다 집어넣을게요. 이게 5m이거든요. 이거는 15n이고 15m. 그럼 m이 다 사라지잖아요. 숫자로 바뀌어요. 숫자로 일단 바꿔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기까지는 아까 표로 나온 거랑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게 반응 전후 그림이거든요. 다에서 라로 넘어갈 때로 보시면 다에서 라로 넘어갈 때 얘가 3n몰이 있었는데 이게 반응이 완결된 후잖아요. A가 지금 다 사라진 것으로 보아. 반응이 완결됐더니 얘가 얼마 남았어요? 즉 몰수로 몇 몰 남은 거예요? 즉 15n몰 중에 10몰 남은 거죠. 그러니까 5m 3n 중에 n 남은 거니까 5몰 15몰 중에 5몰 남은 상황인 거죠. 현재 3분의 1 남았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몇 몰이 반응에 참여한 거냐? 10몰이 반응에 참여한 거예요. 얘는 10몰 반응할 때 A는 다 썼잖아요. 몇 몰을? 2몰을. 벌써 여기서 A와 B의 반응 몰비가 나오네요. 1대 5의 몰비로 반응해요. A와 B는. 이 몰비가 뭐죠? 개수비죠. 1대 5인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1대 5의 몰비로 반응하고 이때 C가 3의 비율로 생기는 관계로군요. 얘 2몰 10몰 반응했으니 이 생긴 C는 몇 몰인 거예요? 6몰인 거죠. 1대 5대 3의 몰비로 지금 반응하는 관계니까. 이해했습니까? 근데 얘는 2몰의 질량이 2x고 얘는 6몰의 질량이 6x면 얘네들 1몰당 질량이 같네요. A와 C는 분자량이 같은 물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물어봤네요. 분자량 A와 C가 같다. 그죠? A와 C의 분자량은 여기서 확인이 돼요. 얘 2몰에 2x 그래? 6몰에 6x 그래? 1몰당 질량이 같네? 분자량이 같구나. 여기서 확인이 돼요. 여기까지 감오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부피요? 우리 아직 뭘 몰라요? 이걸 몰라요. D의 개수를 모르는 상황. 자, 이제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얘네 반응몰비 D 빼고 다 나왔잖아요. 얘 3몰, 5몰 있어요. 1대5의 몰비로 반응하는 관계이므로 얘 몇 몰 남았겠어요? 2몰 남았죠. 1몰 반응하고 B 다 썼고요. C 몇 몰 생긴 상황? 3몰 생길 상황. 여러분 얘네 3몰, 5몰 합쳐서 8몰. 이게 부피가 8V였어요. 즉 1몰당 부피가 V란 소리죠. 그럼 2몰, 3몰 총 5몰이니까 얘가 몇 몰을 차지한다는 얘기야. 부피가 9V면 4몰을 차지하는구나. 개수 다 나왔네요. D는 4예요. 이렇게 푸시는 거. 지금 그림으로 주어졌지만 아까 거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질량을 몰수로만 바꿔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몰비의 합이 부피비와 같다. MN 사이의 관계식 찾으면 그 다음에 풀리죠. 이해했어요? 하실만해요? 네, 저기 가짜이 나온다고 시험에. 아예 언급도 한 적이 없어요. 모의고사 낸다고. 근데 이걸 냈다니까요? 마지막 문제로? 그래서 그때 1등급이 100점이 안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아 맞다. 그때는 9등급 되잖아요. 좋습니다. 뒤로 가면 여러분 26번은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니에요? 우리 완자에서 완자 대표 자료 분석에서 지금 되게 비슷하죠. 근데 그 문제는 얘를 갖다가 살짝 바꿔놓은 문제고 얘는 형태가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거보다 얘가 조금 더 다른 부분에서 까다로운데 요거는 비슷한 유형이니까 한번 손 대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되면 제가 중간까지 정도는 한번 해드리고 우리는 요거 21번 자, 이 문제는 일단 접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분자량 A가 B의 2배 있으면 네. 그걸로 대충 몰 구해가지고 반을. 얘네는 굳이 NM 이렇게 안 해도 A와 B의 분자량 B가 2대1이라는 힌트가 문제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쉽게 몰수를 구할 수 있는데 제여러분이 이 양적 관계나 몰 같은 경우는 사실 푸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사람마다. 제일 빨리 나는 미지수를 제껴버리고 가장 빨리 풀고 싶어.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분자량이 A가 B의 2배잖아요. A 분자량을 EW, B 분자량을 W로 놔버리세요. 그러면 이게 2분의 1몰. 이게 2몰. 이게 1몰. 이게 2몰. 그냥 W가 다 사라진 몰수로 나와요. 그냥 이렇게. 제 분자량 EW 2배라는 얘기가 있으니 분자량을 그냥 EW, W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몰, 1몰, 2몰, 2몰. 그냥 이렇게 나와버려요. 몰수가. 반응 전 부피 뭐겠어? 이거 몰수야. 즉 2분의 3이 V 리터인 거예요. 그죠? 그럼 반응 후에 6분의 5V면 반응 후에 총몰수의 합도 이거 합한 거에 6분의 5배란 얘기죠. 이해돼요? 근데 얘는 화학 반응식이 있거든요. 때려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AA 플러스 B EC 하시고 반응 전 몰수가 2분의 1. 전반후 쓸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누굴 다 쓸 거냐. 누굴 다 쓸 거냐. 누굴 다 쓰겠어요? A를 다 쓸 수밖에 없는 게 이 값이 최소가 1이잖아요? 개수는 자연수니까 얘가 1이어도 A를 다 쓰고 B가 남거든요. 얘가 1보다 커져봐요. B에 사용하는 양이 줄어드는 거지 B를 다 쓰고 A가 남을 수는 없는 관계죠. 무조건 A를 다 소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경우는. 그러면 얘는 다 써요. B는 얼마 쓰냐고요 이때. A분의 1. 그죠? A의 A분의 1배를 쓰는 거잖아요. 개수비로 쳤을 때. C는 얼마 생성해요? B의 2배 아닙니까? 2A분의 2만큼 생성인 거죠.
반응이 끝나요. 없어 이거. 1-2a분의 1. 그리고 2a분의 2. 이 상황에서 이 반응 후 몰수를 다 더했을 때 이게 부피로 6분의 5v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반응 전에 합쳐서 총 2분의 3몰이었단 말이에요. 2분의 3몰. 이게 부피로 지금 V였단 말이죠. 이게 물론 비율로 계산하셔도 돼요. 비율로 계산하셔도 돼요. 근데 비율이 복잡하면 그냥 2분의 3몰 부피 V를 숫자로 때려 넣으셔도 돼요, 여러분. 2분의 3몰 부피를 그냥 1로 잡아버려요. 그러면 6분의 이렇게 잡으시든가 A를 어차피 구하긴 해야 되는군요. B를 써야겠네요. 2분의 3몰 반응 전 몰수 분의 대 요거 반응 후 몰수 다 더한 거죠. 1 플러스 2a분의 1 한 개 부피비 1대 6분의 5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계산하면 A가 나오거든요. 그럼 A 값을 구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놈을 때려 넣을 수 있잖아요. 전반후에. 그러면 얘네들 반응 전 몰수와 반응 후 몰수가 나와요. 주의할 점은 여기가 지금 V 6분의 5V로 돼 있기 때문에 합쳐서 2분의 3몰 부피가 V면 얘네 합쳐서 4몰이니까 이게 몇 V다. 얘네들의 비율을 쌍으로 V를 잡으신 후 반응 전 전반후 넣어서 반응 후에 총 몇 몰인지 얘도 몇 V인지로 집어넣은 다음 왜냐면 왜 꼭 V로 표현을 해야 되냐면 문제에서 요구한 게 2와 1을 동시에 넣어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2와 1의 부피를 지금 V로 통일을 해줘야 이게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얘가 3분의 2몰에 해당하는 부피니 얘는 4몰이면 이게 부피로 몇 V냐로 표현한 후 얘도 반응 후 부피도 V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비율을 이용해서. 표현한 다음 2에서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단위 부피당 질량? 부피분의 질량 하라는 거죠? 당자 붙은 게 결국은 분모잖아요. 그래서 2의 반응 후니까 여기 몇 V 분의 C의 질량은 어떻게 알아요? 네, 그거 반응 전후에 다 썼을 테니까. 아, 그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사실 똑같은 C잖아요. 화학식량이 같죠? 그냥 질량 대신 몰비 넣어도 돼요. 똑같은 C니까. 네, 그래서 부피분의 반응 후 총부피분의 생성된 C 몰수. 얘는 1번에서 반응 후 총부피 분의 생성된 C 몰수. 그냥 이렇게 두셔도 돼요. 같은 C이기 때문에 꼭 질량으로 안 넣어도 됩니다. 질량이 곧 몰수에 비례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걸 계산해야 돼서 꼭 다 V로 통일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이해되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아요? 그 옛날에 1컷이 네. 100이었다고. 언제요? 전체적으로. 뭐 내신이요? 1컷이 100인 건 이제 그 쌍극자 모멘트 나오는 단원이죠. 그 단원만 시험 범위였던 시절. 그 단원에 대한 시험은 보통 1컷이 100이 나와요. 네. 거기는 하나 틀리면 1등급이 안 나와요. 거의 다 맞기 때문에 그 파트는. 근데 지금은 1, 2단원이 같이 시험에 나올 테니까 2단원 파트는 아마 다 맞겠죠? 거기 나오는 건. 26번은 우리 한번 했던 거니까 접근이나 해볼까요? 접근이나?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가에서 시작하여 나를 거쳐 다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죠? 처음에?